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장혁진입니다. 오늘 첫 순서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쌀쌀했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오늘 날씨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 일요일에는 20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북과 영남 지방, 전남 동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남부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1도, 대전 12도, 광주와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오늘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바다는 언제 안정을 찾을까요? 동해안 남부와 중부 먼바다는 오늘 늦은 오후에 특보가 해제되겠지만 금일 이른 새벽부터 서해안 중부 앞바다, 서해안 남부 먼바다에 물결이 높게 일기 시작하면서 풍랑 예비특보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야간에 해당 해역으로 좀 나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표정도 온화한가 봤더니 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비교적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맑은 하늘처럼 평온하겠습니다. 부산 해무 CCTV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물결이 흐르네요. 0.9m가 되겠고요. 바람은 초속 8m로 해상활동에 무리 없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 보시면 부산보다 파도의 움직임이 확실히 큽니다. 1.4m가 되겠습니다. 저 뒤편 건물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해무 유입은 없으니 파고의 주위에 다녀오시죠. 무코 조이관측소입니다. 산과 건물 모두 훤히 보입니다. 역시나 해무는 없겠고요. 물결 1.3m로 다소 높은 편이고 바람은 초속 7m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제주에서는 오전 9시 전에 조조가 한 차례 지나갔고요. 이후 오전 9시 30분경에 해수면이 약 215cm까지 높아지는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다음 바닷물이 줄어들면서 오후 3시 50분쯤 97cm의 저조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조류 정보는 여수에만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9시 후 3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그중 가장 빠른 때는 오후 11시 50분경입니다. 세기는 0.6노트, 남쪽 방향입니다.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울릉도,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중부해역에서 인공어초 관련 일반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60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 예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이제 대전 유성구의 갑천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봐도 완연한 봄 날씨가 느껴지는데요. 저 멀리 KBS 대전 충북의 모습도 보이고요.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면은 충남 태안의 신진항입니다. 오늘 풍랑주의보는 앞서 해양예보에서 들으셨겠지만 동해 먼바다에 발효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해는 특보가 내려져 있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바다 물결도 잔잔한 모습입니다. 네, 독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독도 부근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늘은 조금 약간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온천천입니다. 지금 부산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지금 건조주의보가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강원도 원주의 상원사입니다. 해발 1100m 고지에 있는 절이라 지금 눈이 아직까지 녹지 않은 모습인데요. 하늘은 맑고 상당히 멋진 풍경입니다. KBS 재난감시 CCTV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재난과 특보 상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재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고장차가 많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겨울에 한파와 눈길 주행으로 인한 차량 고장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차량 점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주행 중 철저한 전방 주시니까요. 운전대를 잡았다면 항상 전방 상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지도로 짚어드립니다. 일부 구간은 교통량이 꾸준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사고가 있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여주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 창원 쪽으로 사고 처리 마무리가 되면서 이 시각 소통 상태도 점차 나아지고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 구간의 고장차 처리도 마무리가 됐는데 터널 구간 안전 주행 수칙 알고 계셔야겠죠. 통과하실 때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 분기점 진출로 보고 계십니다. 진출로 제한 속도 잘 알고 계실까요? 진출 입시에도 구분도로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통과하실 때 감속 역시 해주셔야겠고요. 판교 쪽으로 작업은 잠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터널 내부 5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에 대비해서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최근 건조한 대기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 이상 강한 바람이 분다면 보시는 이 서해대교를 비롯한 교량 구간은 본선 포함 진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현재는 양방향 소통 상태가 원활하지만 이 기상정보 참고 운전하셔야겠고요. 더불어 화물차 운전하신다면 적재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2차 사고는 주로 선행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뒤따라온 차가 추돌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6배가 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 사고 안전 행동 요령 비트박스 알려드릴 텐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대피한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선 대피라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전국 고속도로 상황 보셨고요.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형 소방사님께서 연결돼 있습니다. 송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제 오전 8시 40분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이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불꽃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화원방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전선 10여 톤이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미양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90여 건 접수됐는데요. 인원 230여 명과 헬기 2대를 포함한 장비 36대가 동원돼 화재 진압에 힘썼습니다. 불은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불로 10,000제곱미터가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으로 언제든 불이 날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한 제조업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으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연소 확대 저지와 화재 진압에 힘썼습니다. 다행히 건물 관계자와 주택 거주민은 자력으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불은 5시간 만인 오전 7시가 되어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영상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학부모님들 물론 어른들도 한 번쯤 아이들 눈높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기다렸어요. 위험할까? 무서워서요. 어디로 가지? 나가는 거 아는데 그냥 안 나갔어요. 운동장으로 나가는 건 알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놀려고요. 친구들이 다 안 나가가지고 저도 안 나갔어요. 저 문에서 본 적 있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어려워요. 그랬죠? 네. 비상구요. 문 위에서 본 적 있어요. 사람을 알려줘가지고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 현장 한 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자율방재단장이신 김남성 단장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경기 이천시 자율방재단에 관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율방재단 언제 발족했고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저희 이천시 자율방재단은 2016년 4월 21일 출범한 이천시 자율방재단입니다. 구성은 이천 간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여 활동하다가 2023년도 이천시 14개 읍면동의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현재 260여 명의 단원이 활동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김 회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이천시 자율방재단,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보람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천시 자율방재단은 예방 활동으로 안전 캠페인,
지진 대피 시설 점검, 한파 쉼터 점검, 여름철 후경 예방 홍보, 지역 지역의 예찰 및 응급복구 활동으로 겨울철에는 제설 작업, 장마철에는 지역 지역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기후위기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하여 여름철 얼음 생수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여름철 폭염 기간이 늘어나며 이천시 자율방재단에서는 온열 진압 예방을 위해 이천 감내에 그늘막에 얼음 생수를 배부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음 생수를 이용하는 시민이 이렇게 시원한 물을 드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는 편지를 붙여놓은 적이 있는데 한여름 많은 단원이 매일 아침에 모여 얼음 생수를 배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보람된 순간입니다. 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천시 자율방재단,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활동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14개 읍면동의 지역방재단에서는 봄철 해빙기 지역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소집을 하고 있는데요. 빗물바지 배수로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빗물바지 배수로에 토사와 낙엽 및 쓰레기들이 쌓여 배수로 기능을 하지 못한 곳을 발견하면 복구 활동을 하는데 막힌 곳이 많아 경우 인근 지역 방재단과 시 방재단의 도움을 얻어 연합으로 복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실까요? 예.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달 안전 캠페인을 실시, 그다음에 봄철 해빙기 안전 점검, 지진 대피 시설 점검, 지역 축제 지원, 여름철 수해 지역 안전 점검 및 환경 정화 활동, 폭염 기간은 얼음 생수 배부, 수해주구 복구 활동 지원, 가을철 모래 적재함 설치 및 점검, 지진 대피 시설 점검, 겨울철 한파 쉼터 점검,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 시즌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에이스 경로당에 매주 월요일 급식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에는 산수유 축제, 4월에는 도자기 축제, 10월에는 쌀축제 지역 자연영재 자원봉사를 활동 대기 중입니다. 또한 여름철 수해주기 복구 활동이나 그 밖에 대지역 복구 활동을 위해 이천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에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성 경기 이천시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은 나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 미사일 도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한미연합훈련 지난 14일에 끝났는데 북한이 바로 그 다음 주죠. 지난 18일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두고 600mm 방사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군 당국의 분석 좀 나왔습니까? 예, 그 3월 18일이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우리 합참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탄도 미사일이다, 미사일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북한이 그 다음 날 그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방사포다,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우리 합참이 더 정밀 분석을 하고 북한 주장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 주장대로 그 초대형 이게 방사포는 이게 구경 크기에 따라서 140mm, 170mm 이제 중형 이렇게 나누는데 600mm, 60cm 포구경이 굉장히 큰 거예요. 600mm 대형 방사포 발사를 한 것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방사포를 발사한 이유가 이제 북한은 이제 그 다양한 발사체 발사의 고체 연료를 실험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합참의 분석도 일치하게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실험 목적이 하나의 그 고체 로켓 연료 실험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발표하고 난 뒤에 하루 뜸을 들여가지고 네.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르게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우리의 그 미사일 또 발사체에 대한 탐지 능력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이렇게 지켜해 보다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 같다 하니까 단번에 그 우리 군을 좀 망신 주기 위해서 합참 망신 주기 위해서 초대형 방사포고 그 목적은 이거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그 발표 타이밍을 보면은 발사하거나 직후에 그 제어를 밝히지 않고 우리가 첫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발표를 했고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정확히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깔았거든요. 한미 정보당국을 면밀히 발사해 보니까 그 여기 그 탄도라든지 또 낙하 지점 또 여러 가지 북한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초대형 방사포가 맞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18일에 이 이제 초대형 방사포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목표 고도에서 공중 폭발 모의 시험도 함께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전술핵 사용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이제 공중 폭발 부분에 눈여겨 보고 이제 우리 밑줄을 그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핵무기가 낙하하고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최고로 지상에 피해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지상에서 한 500m 정도 지점에 떨어졌을 때 피해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발사체 그 핵무기를 탑재한 무기가 어느 고도에서 발사하냐에 따라서 100m, 200m, 300m, 500m 또 한참 더 고도 제적 고도라 해서 아주 높이 올라가서 발사하면 낙진 이쪽 피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500m 고도에서 발사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많이 내는데 공중 폭발 실험이 성공했다는 강조한 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가장 피해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고도 높이에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특히 전술적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강요할 수 있는 피해를 낼 수 있는 그런 높이에서 폭발 실험했다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종의 이제 위력 과시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네요. 핵무기 위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선은 북한이 이번에 그 이런 발언은 맥락이 1993년도에 북한이 서울 불바다라 했거든요. 이번 서울이란 말을 안 쓰고 적의 수도란 말을 썼어요. 그러네요. 그 최근에 인식이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를 제1의 주적으로 보고 주적의 수도 서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최근에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군사 태세를 완비했다. 하나의 제가 볼 때 그 의도가 뭘까? 의도로 봤을 때는 우리 국내 정치 일정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전쟁에 대한 불안감, 특히 수도권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극대화시켜서 전쟁으로서 불안해서 이제 불안을 안 느끼려면은 북한한테 잘해야 된다.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대북 정책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의 재판인 적의 수도 붕괴 발언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북한이 쓰는 표현들이 많이 달라지네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도 괴뢰라고 하다가 또 한국으로
그치고 뭐 그런 또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점점 수위를 좀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7일에는 전투 동원 준비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 13일에는 전쟁 준비 완성, 15일엔 확고한 대적 의지. 이렇게 좀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날짜와 또 시기를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 북한이 그 한미 연합 방어 훈련이죠. 프리덤 실드 24 그렇게 자유의 방패 훈련에 상당히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또 위축되어 있다가 그렇게 그 방패 훈련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한미 방위 훈련에 한국과 미국의 군사 태세에 우리는 전혀 기죽고 있지 않다. 겁먹고 있지 않다. 이것을 좀 보여주려고 3월 14일 이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강경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서 보면은 북한이 그 우리 총선에 좀 개입하려는 게 있는데 북한이 2010년도에 3월 26일에 천안함을 폭침시켰거든요. 그 천안함을 누가 폭침시켰는지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2달 정도 걸렸죠. 그렇게 한 5월 20일쯤 이렇게 그 당시에 2012년 5월 20일쯤에 그 진상이 북한의 도발이다 이렇게 확증을 우리 잡은 거죠. 북한의 그 확증을 잡고 북한의 도발 사실 알고 5.24 조치라고 하죠. 5월 24일에 전쟁기념사업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북한에 대해서 5.24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굉장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할 것이고 보수 세력의 여러 가지 선거에서 국내 정치에서 우위를 점할 거라 했는데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 때 오히려 보수 세력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엄청난 패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이 천안함을 도발하고 북한의 소행이 밝혀진 그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일부 국민들은 북한을 응징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도발로 인한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 도래할까를 걱정했던 그런 것이 유권자의 표로 나타났어요. 그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슬로건이 먹혀 들었던 그 사례가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상황, 심리전 이런 것을 노렸지 않느냐. 우리가 4.10 그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계속 수도권을 압박하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감이 불안한 유권자들이 좀 보수 세력의 대북 정책을 조금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을 눈여보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사일 도발 얘기 좀 다시 이어가 보겠는데요. 워낙 뭐 이제 도발이 많다 보니까 아까 뭐 방사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뭐 장사정포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이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전 있겠습니까? 세계의 어떤 국민들 중에서 이 군사 문제 또 미사일 문제, 핵 문제에 전문 지식이 가장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일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이게 미사일과 핵무기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되게 탄도 미사일하고 순항 미사일 이 부분은 쉽게 하면 이게 탄도 순항은 이게 포가 로켓이 날아갔을 때 이게 일단 궤적이라는데 궤적을 보고 하는데 궤적이 정점 고도가 있고 굉장히 정점 고도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포물선 모양을 하면 우리가 탄도 미사일을 합니다. 정점 고도 높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점 고도를 갖고 떨어진 낙하 지점보다도 정점 고도 곱하기 4를 하면은 사거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 정점 고도가 굉장히 있어서 탄도 미사일은 포물선처럼 날아가서 가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탄도 미사일은 약점이 공상 오차가 커요. 이 떨어지는 지점에 정확하게 못 떨어뜨리고 떨어진 낙하 지점을 의도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오차가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정확도가 떨어지죠. 이제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죠. 순항 미사일은 포물선 같은 궤적을 안 그리고 약간 지상과 해상의 어떤 표면 일정한 고도,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쭉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서도 여기 하나의 그 좌표를 입력시켜 놔서 쭉 따라서 날아가는데 지상과 해상이 일정한 고도를 날아가니까 좀 속도가 좀 느린 약점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낮은 고도이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에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한도 이제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요격이 잘 당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장사정포라는 거 이런 그대로 긴 포죠. 포인데 얼마만큼 긴 포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북한 장사정포 하면서 우리가 80년대부터 많이 용어를 썼는데 그렇죠. 많이 들었죠. 북한의 장사정포의 어떤 특징은 이동은 좀 제한돼요. 이동은 이제 붙박이 포가 많은데 이 포가 날아간 사거리가 한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한 38, 40km 정도 이렇게 날아가는 사거리 한 40km 정도 이상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장사정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장사정포를 북한이 많이 갖고 있죠. 이 장사정포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쏘고 다시 그렇죠. 숨고. 갱도에서 네. 그래서 이게 이동하면서 쏘는 것을 우리가 자주포가 있으면은 이 굴 속에 고정되어서 굴 속에 쏘고 또 문을 닫고 이런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붙박이포가 북한의 장사정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다니는 포를 자주포라 그러고 사람이나 이렇게 뭐 어떤 동력 장치 끌고 가는 포를 견인포라 그러는데 이 다련장 로켓포까지 해서 북한이 13,000포 정도 13,000여 개의 어떤 포를 갖고 있어서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장사정포가 저도 뭐 군 생활할 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게 80년대부터 계속 얘기가 그렇죠. 돼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으니까 이 장사정포가 아직까지도 이게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저는 선뜻 좀 납득이 안 가는 것도 두 있더라고요. 가지 대응 시각이 있는데요. 이 장사정포는 이동을 잘 안 하니까 그 위치가 우리가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좌표가 어느 위치에 딱 있다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시에 그 포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북한은 약점이죠. 그러나 이 포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시에 발사할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포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데 또 필요한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군사적 위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장사정포가 동시에 이렇게 발사할 경우는 특히 우리 수도권에 엄청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지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위협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 당연히 뭐 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전시 위협에서 살고 있고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디로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미사일 공격은 두 가지 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게 있고 인마를 이제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미사일은 발사해서 기관 시설 파괴하는 데는 유효하지만은 인마 살상하는 데는 조금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2022년에 혹시 크림 대교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크림 대교. 크림 반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는 그저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대교 크림 대교인데 그 대교에 폭발 사고 났잖아요. 그 얼마 안 됐죠?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맞아요. 초기죠. 봤습니다. 근데 하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분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10개 도시에 미사일을 동시에 75발을 썼어요. 키우를 중심으로 쐈는데 순항 미사일을 썼어요. 그 러시아 갖고 있는 무기들 미사일을 탄도 목숨을 다 쐈는데 75발을 쐈는데 얼마나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도 수백 명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75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래서 5명 죽었습니다. 12명 사상했는데 기관 시설은 많이 파괴되었고 그것이 그 건물에 맞아서 불타오르는 장면 이런 공포감을 많이 만드는데 여러 가지 걸프 전쟁도 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사일은 인마를 살상하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내는데 왜 그러냐. 미사일이 발사했을 때 충격되는 데를 파괴시키지만은 인마를 살상할 때는 그 미사일 파편들이 술탄 파편처럼 세 편이라고 합니다. 가느다란 그렇죠. 파편들이 인체를 파고들고 인체를 자르기도 하고 인체에 들어가서 피를 못 돌게 해서 죽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세 편이 파고들 수 없는 구조물이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정말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 특히 콘크리트가 잘 돼 있는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이 미사일이 인마 살상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같이 서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을 때는 막 허둥지둥 거리로 나가서 북한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그러기보다는 아파트들이 대개가 콘크리트 건물이잖아요. 제대로 지었으면.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것은 안전한
방호 시설이 있는 지하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에 조금 조용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지하철이나 그렇죠. 그게 제일 아파트 좋죠. 지하 주차장 제일 좋죠. 그런 그러면 곳. 예. 그러나 이제 붕괴 독의 위험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미사일의 세편 가능한 파편에서 그걸 하려면 콘크리트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얘기하셨는데 지금 북한 그리고 러시아 간의 군사 밀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쓰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입니까?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국가 기관이 있지만 그래도 발표에 있어서 신뢰도가 그러면 백악관 발표를 굉장히 신뢰를 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3월 4일이죠.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 사용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한 900km 정도 된다. 이 내용은 900km 스쿼드 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80년대, 90년대 양산한 이런 미사일이 같고 또 백악관의 보도 자료를 따르면은 북한이 러시아에 한 1000개 정도의 컨테이너에 수소인데 컨테이너 안에 여러 무기들이 들었을 거라는 추측 보도가 있고요. 또 약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그 보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에는 대북 제재 위원회가 있어요. 북한의 제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에도 보면은 이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수출했고 러시아가 사용하겠다는 의심 사진 같은 것을 흔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이 나진항하고 블라디보스톡 항하고 또 북한하고 러시아의 철도 이런 구간에 전례 없이 많은 물류가 운반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물류 안에 무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죠. 그래서 많은 내외 정보 분석과 사진 자료, 우크라이나 측 주장, 또 우리 국방부 입장을 종합해 보면은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수입한 러시아가 이것을 전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러시아군에게 한 1000개 정도 뭐 이렇게 탄도미사일 준다면 거저 주진 않을 거잖아요. 어떤 좀 대가가 오갔겠습니까? 뭐 1000기가 1000톤의 이제 화물 컨테이너를 이야기했는데요. 북한이 제일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뭐 달러? 아니, 먹는 달러? 겁니다. 아, 네. 먹는 거. 지금 식량난 때문에 막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밀란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산 시설이 돌아가지 못하는 건 전기난도 있지만은 또 그 기름, 오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족한 오일과 식량을 우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북한이 필요한 양은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걸 정을 약속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워낙 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좀 미완의 군사 기술 또 미사일이라든지 이번에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 하지만 그런 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생산 시설, 무기 생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러시아는 국제 관계라든지 대외 정책 또 전쟁 중 또 전쟁 이후 정책을 위해서 그 군사 기술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실 부인하고 있고 북한 제가 우선적으로 식량을 많이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식량하고 오일. 네. 그렇게 이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더 나은 성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조금 걱정이 되는 소식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좀 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또 전쟁의 공포증을 확산시키는 유용한 수단이고 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첫째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의 또 한미연합 자산에 의한 어떤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서 요격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중심으로 따들까지 포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그 사용한 징후에 때는 사용 기지를 폭파하는 킬체인 전력이 있고요. 이 날아올 때는 그 중간에 요격하는 인터셉트에서 파괴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군사 태세를 강하게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되고요. 신뢰를 해도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날아와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필요한 것이 민방위 훈련에 대한 어떤 생활입니다. 주변에 미사일 떨어지고 북한 무기 떨어졌을 때 어떻게 안전한 데를 아주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느냐. KBS 재난방송 잘 들으면서 네. 피난방송 잘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면 사람들 귀찮아요. 사이렌이 울리고 훈련하면은 왜 이렇게 태평성대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 훈련을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당연한 훈련이다. 그렇죠. 생각하고. 물론 우선적으로는 킬체인과 KMD 뭐 이런 전력으로 북한 미사일, 북한 공격을 막는데 신뢰를 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막상 떨어졌을 때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좀 더 긍정적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고 정부는 뭐 했느냐 하기 전에 개인 목숨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우선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본인과 본인 가족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그 대피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이렇게 그냥 익혀놓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4월이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도 있고 북한 또 최대 명절 태양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좀 철저한 안보 태세 갖추고 우리 국민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 훈련 또 철저한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